도시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희미한 안개가 골목을 덮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 노인이 느릿하게 리어카를 끌고 갑니다. 그의 이름은 이만수, 올해 80살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마디는 굳어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일정했습니다. 버려진 골판지와 빈 병을 주워 리어카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나쳤습니다. 저분 매일 새벽마다 저기서 폐지를 주우시네. 시장 상인들이 서로 속삭이며 그를 흘낏 바라봅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시선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오전이 되자 그는 늘 그랬듯 오래된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벽에는 낙서와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리어카를 한쪽에 세워두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캔버스와 붓, 색이 바랜 물감통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걸어가 작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연필로 그려진 인물들이 정교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정교했습니다. 그는 무언의 집중으로 손을 움직이며 그림을 덧칠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붓끝이 스치는 사각거림만이 고요히 울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복지센터 직원 박선영이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만수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받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한참 동안 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춥진 않으시죠? 오늘은 미역국도 넣었어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노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뜨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고 건너편에는 미술대 학생들이 지나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미대생이 창고 앞에 서서 리어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호라는 이름의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폐지 더미 사이에서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치 분명 어디서 본 건데. 스케치 속 인물들의 눈빛은 현실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지호는 숨을 고르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끝 페이지에는 M, S, 리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노인이 붓을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호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그 이만수 화백?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케치북의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술사 수업 중 교수의 슬라이드에서 본 한 작품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화가 이만수 화백의 대표작 붉은 강이었습니다. 지호는 가방 속 스케치북 사진을 다시 열어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선의 흐름과 붓의 감각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호기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앞에는 여전히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물감을 섞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늙었지만
붓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지호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강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번지며 새벽 안개의 기운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장면에 압도되어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박선영이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국도 좀 따뜻하게 가져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고 붓 끝에서 물감이 떨어졌습니다. 지호는 그 순간 그 분놀림이 교재 속 영상에서 본 화가의 손짓과 똑같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박선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그분 혹시 옛날에 그림 그리셨던 분 아닌가요? 박선영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어르신이에요. 과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세요. 지호는 더 묻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화집을 뒤적이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잡지 속에서 이만수 화백, 가족 비극 후 행방불명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지호는 숨을 고르며 손으로 제목을 짚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교수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교수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사라진 거장의 화풍과 거의 같네. 그런데 그분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걸로 알려졌지. 그 말에 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교수는 어디서 구했나? 라 물었지만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학교를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낙엽이 발치에 흩날렸습니다. 지호는 다시 창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불빛 아래 노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 골목에는 낯선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윤지호가 올린 SNS 사진이 빠르게 퍼지며 기자들과 방송국 차량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이만수는 붓을 놓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림이 진짜라면 전설의 화가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박선영은 당황하며 사람들을 제지했지만 호기심은 더 커졌습니다. 노인은 문 안쪽에서 그 소리를 모두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잊으려던 기억이 거칠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시회장에서의 박수갈채와 찬사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그는 아내가 눈물로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이름을 버리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곧 비난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선 기자들의 카메라는 그 옛날의 조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호가 아니라 폭로와 추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호는 창고 문 앞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편지는 문틈에 끼워졌지만 노인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불 꺼진 창고 안에서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색이 바랜 캔버스는 오랜 시간 그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감통을 쥐며 결심했습니다. 박선영이 찾아왔을 때 창고 안은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밖이 시끄러워요. 잠시 복지센터로 가시죠.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캔버스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세상이 나를 부른다면 내 죄도 다시 시작되겠지요. 그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붓을 내던졌습니다.
붓은 캔버스 아래로 떨어지며 검은 물감 자국을 남겼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떠들어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창고 문을 굳게 잠그고 성냥을 꺼냈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흔들렸습니다. 새벽녘 골목 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쓰레기 태우는 냄새로 여겼지만 곧 불길이 창고 지붕을 삼켰습니다. 이웃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누가 좀 도와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복지센터의 박선영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려 했지만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 문 좀 열어요. 그녀의 외침이 허공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윤지호가 헐레벌떡 달려와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쪽은 연기로 가득했고 캔버스와 종이들이 불꽃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호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노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한쪽에서 이만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타다 남은 그림 한 점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를 부축하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박선영이 물을 끼얹으며 불길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절반은 타버렸습니다. 남은 몇 점의 그림만이 간신히 구해졌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만수는 산소 마스크를 씌워진 채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지호의 손은 화상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그림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팔 안에는 붉은 강과 같은 구도의 풍경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진짜였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그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린 거장의 부활, 화재 속에서 발견된 명작.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의식이 없는 이만수의 침대 곁에서 박선영이 지호의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타버린 캔버스의 잔해와 붓들이 한가득 담긴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진짜 그림을 세상에 보여드릴 차례다. 그 다짐은 그의 젊은 얼굴 위에서 불빛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만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의 곁에서 윤지호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속에는 화재에서 구해낸 그림들의 목록과 복원 계획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구겨진 손으로 노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야 해요. 나직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하늘에 머물렀고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내 그림은 내가 저지른 죄의 기록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박선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전시회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로 회고전을 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남기셔야 해요. 이만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남길 건 그림이 아니라 후회뿐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침대 옆 의자 위의 그림 조각으로 향했습니다. 불의 타반쯤 그을린 풍경화 한 점이 아직 붉은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박선영은 복지센터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전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림 복원팀이 작품을 정리했고 지호는 각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금세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거장, 부활의 전시라는 제목이 SNS를 뒤덮었습니다. 관심이 폭증하자 미술관 측은 공식 초청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박선영은 이만수의 상태를 걱정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는 초청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문자를 더듬었습니다. 이만수 회고전 개막식.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날 대신하면 되겠지요. 그날 밤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만수는 벽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붓질하듯 공기를 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그리지 못한 색들이 아른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그려보고 싶구려. 그의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간호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였지요. 회고전 당일 전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관람객들은 그의 그림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이만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가 남긴 색과 선은 그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윤지호는 무대 위에서 작게 인사하며 전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곳에 걸린 모든 작품은 한 사람의 생애이자 참회의 기록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화재에서 구해낸 그림들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타버린 캔버스 자국마저도 작품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이만수가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영은 병원에서 노트북을 열고 전시 중계를 틀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이만수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자신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을 고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잔잔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지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가족을 잃은 후에도 붓을 놓지 못한 그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 말에 관객석의 몇몇 이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선영이 화면을 돌려 이만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모두가 당신의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허공을 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캔버스 위를 그리듯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아주 미세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선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편히 쉬세요. 심전도 모니터의 불빛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화면 속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강의 붉은 물결이 눈앞에서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기고 미소가 남았습니다. 병실에는 조용한 평온만이 남았습니다. 이만수의 부고가 전해진 지 일주일 후 전시장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한 화가 이만수를 기억하며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 첫날 사람들은 조용히 입장하며 벽에 걸린 그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관람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지호는 전시장 중앙에 복원한 리어카를 전시했습니다. 낡은 손잡이에는 삶이 곧 예술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안내 데스크에서 관람객들에게 프로그램 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이분은 그림으로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리어카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시청에서는 이만수의 작품 한 점을 영구 기증받았습니다. 그 그림은 시청 로비 한가운데 걸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가장 늦게 돌아온 천재라는 제목으로 그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미대생들은 그의 화풍을 연구하며 새로운 세대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윤지호는 이만수의 일기와 스케치를 모아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붓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분의 그림은 슬픔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용서를 이야기하죠. 그 말에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멈추었습니다. 박선영은 책 한 권을 들고 복지센터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봄마다 그가 그림을 그리던 골목에서는 작은 거리 전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색연필로 이만수 할아버지의 봄을 그렸습니다. 리어카는 이제 녹슬지 않은 채 사람들의 미소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박선영은 전시가 끝난 밤 불 꺼진 전시장 한가운데에 홀로 섰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선생님. 창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렸고 그림 속 강물도 빛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붓은 멈췄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해의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지호는 이제 한 중학교의 미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과 물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이만수 화백 추모 전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사람을 위한 예술, 그것이 진짜 그림입니다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리어카를 본뜬 모형에 각자 색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강이에요. 붉은색으로 해도 돼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붉은 강은 선생님의 색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학교 뒤편 복지센터 앞에는 새로 조성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이만수 공원이라 불렸습니다. 박선영은 매주 어르신들과 함께 야외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림 대신 인생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리어카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삶이 곧 예술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그 주위를 돌며 웃었습니다. 지호는 수업이 끝난 뒤 그 공원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그때 한 노인이 리어카 조형물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붓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잔잔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한테 그림 가르쳐 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공기 위를 스치자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붓끝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공원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윤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벤치 위 책장을 넘겼고 봄꽃잎 하나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